네, 6월 1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이 CPI가 굉장히 그래도 다행인 편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13개월 최고치를 찍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좀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5월 CPI나 근원 CPI가 대체로 시장 예상치 수준으로 나와주면서 시장에는 안도 시그널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미 CME 패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에 크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90%를 지금 돌파를 했고, 물론 이제 그 연준이 바라보기에 매파적인 관점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부분의 관점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방향성은 차이가 나죠. 매파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뭐 인플레이션 완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그 타겟 레이트라고 할 수 있는 2%보다는 2배가 넘는다, 이렇게 가능하고, 비둘기파적으로 바라보자면 그래도 인플레이션 상황이 정점 대비로 봤을 때는 50% 넘게 빠졌다,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빡세게 싸울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의 추이를 보면 이른바 매파적 동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진 모습이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지금 증시는 반등을 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13개월 최고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 좀 아쉬워요. 26,000달러 돌파에 상당한 어려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20일 지수 이동평균도 지지를 못 받고 있고,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매수 모멘텀이 달라붙기 위해서는 FOMC가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아주 대단하진 않더라도 안도랠리가 벌어질 정도의 매수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비트코인과 S&P 500의 이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지금 이게 0 라인이거든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중에서도 올해 최저치. 올해가 뭐야? 그쵸? 여기 지금 1, 2, 3, 4, 5, 6 최저치. 올해 들어서 최저치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디커플링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좀 빠질 때 디커플링이 되면 좋은데, 증시가 이렇게 의미있게 반등세를 보이면서 특히 사실상 이론적으로 강세장, 새로운 강세장으로 진입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물론 이건 규제 이슈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워낙 난리 법석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지금 힘이 좀 빠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S&P 500과의 동조화 정도도 상당히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규제 이슈, 미국에서의 규제 이슈가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산업의 모찌가 어느 지역을, 어느 대륙을 중심으로 형성될지, 이게 지금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사법당국, 법원은 SEC만큼 우학적이진 않은 모습을 이번에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US의 자산을 동결해달라, 이렇게 지금 SEC가 법원에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판결 유예가 났어요. 그래서 거래소를 완전히 폐쇄한다는 것은 이 기업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US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들면서 법원이 지금 SEC를 또 까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는 과정을 중지하기 위해서 치안판사에게 의뢰를 했다, 뭐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리플 소송에 비춰서 얘기를 하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금 사라네폰 판사한테 이 중재점 좀, 타협점 좀 찾아봐, 중재 좀 해봐,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안판사와의 작업 완료, 그러니까 타협안을 도출하기 전까지 판결을 유예한다, 이렇게 지금 멘트를 날려준 상황입니다. 이 거래소를 폐쇄 안 하고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금을 보호하는 이 타협안을 마련할 때까지 그렇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 뭐 이런 얘기도 덧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바라보기에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EC가 얼마나 우악스럽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건지, 거의 미쳐 날뛰고 있다라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SEC는 할 수 있는 거의 최악의 어떤 거의 난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법원에서 이번에도 제동을 건 건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렇습니다. 보이저 파산 사건 법원에서도 그랬고 LBRY 사건에서도 그랬고, 지금 SEC가 미쳐 날뛰면 그걸 지금 조금 브레이크를 걸면서, 야, LBC 토큰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게 어떻게 증권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역할을 법원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 지금 뭐 난리도 아니고 의회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나마 사법부가 조금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사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는 정부와 의회의 어떤 이런 뻘짓이 이게 도를 넘어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극단주의적인 정치 사회적인 현실이 이런 정부의 정책에서도 반영이 된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사실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도 말 같지도 않은 거라고 우리가 많이 짚어봤었잖아요. 이 부채를 통해서 돈을 찍어내서 국가 경제를 지지를 하겠다, 부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누군가는 나중에 이거를, 이 계산서를 누군가는 지불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뒤가 됐든 다음 세대가 됐든 누군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정부의 짓거리에 대해서 희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세대나 두 세대 뒤에 뭐 국민연금, 의료보험, 지금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지금 미국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의회의 진짜 난리 부르스죠.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사법부가 매번 번번이 SEC가 뻘짓을 할 때마다 그래도 제동을 좀 걸어주는 역할을 사법부가 지금 해주고 있다. 거의 뭐랄까, 이 사회적 폐악의 거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지금 SEC가 까였습니다. 사실 SEC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지금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재로서 예상치 못했던 후폭풍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흰먼 이메일이 공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흰먼 이메일을 기대를 했던 거는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면 XRP도 비증권이다, 이런 논리가 구성이 되기를 우리는 바랬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까보니까 이것들이, 이더리움도 원래 증권 성격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부러 이더리움을 시세를 띄워서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나 이더리움 재단 쪽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더리움이 비증권으로 사실상 조작됐다라는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싹 다 증권일 수 있다라는 SEC의 논리가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 이더리움도 결국 증권이라는 건가? 이제 그 다음 타자로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이런 증권성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다 먹어야 되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와중에 이제 최근에 게리 겐슬러가 여전히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다, 이런 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거 이더리움까지 증권으로 SEC가 주장을 하고 규정을 한다라면 이거 뭐 작업증명 코인들 빼고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작업증명 코인들 빼고는 싹 다 증권이 되는 건가? 그렇게 SEC 규제를 받게 되는 건가? 의회는 이걸 어떻게 다루게 될까? 여러 가지 지금, 거기다가 내 코인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 여기까지는 우리가 흰먼 이메일을 기대를 하면서 예측을 못했었죠. 이더리움이 비증권이기 때문에 XRP가 비증권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계성이 마련되기를 기대를 했지, 이런 정말 물론 희한한 아주 안 좋은 이들의 그 폐악은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지만 사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포착이 된 거고, 크립토 시장, 특히 알트코인 시장 전반과 관련해서는 야,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우려점을 의외로 지금 흰먼 이메일을 통해서 시장에 주입이 됐다, 뭐 이렇게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이 마이클 세일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된 작업증명 방식의 암호화폐만 SEC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비트코인 말고 12개, 그래서 모두 한 13개 정도 작업증명 방식의 코인들만 결국 미국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반갑게 느껴지겠지만 우리처럼 알트코인들도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나 뭐 XRP 투자자, 특히 XRP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기엔 좀 조금 답답하죠. 답답할 수 있죠. 그러면서 마이클 셀러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SEC의 증권 규제 코인, SEC가 증권이라고 규정을 해서 SEC의 규제를 받는 코인 사용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80%까지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비트코인과 12개 정도 나머지 작업증명 방식의 코인들만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다운 멘트죠.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싶기도 하고 약간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의회에서 뭔가 법안 가지고 기준을 명확하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과도기적인 상황,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조금 의회의 움직임과 여러 가지 상황, SEC의 뻘짓의 어떤 강도, 방향성, 또 법원이 또 어떻게 핸들링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코인마켓캡에서 이 작업증명 방식의 코인을 시총 기준으로, 시총 마켓캡 기준으로 아까 12위, 13위 그랬잖아요. 13위라고 했나요? 제가 12위까지만 지금 필터링을 했는데 당연히 1위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도치코인, 라이트코인, 도치코인 시총이 상당해요. 도치코인, 라이트코인, 모네로,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그다음 컴플럭스, 비트코인 SV, 지캐시, 레이븐, 이더리움 4, 그다음에 시아코인 요 정도가 지금 메이저급 상위 12위 안에 들어가는 이 작업증명 방식의 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셀러 얘기는 이런 애들만 미국에서 거래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딱 보고 있으면 얘네들만 거래된다고? 이상하잖아요. 이건 이제 산업이 미국에서 어떤 암호화폐 적어도 최소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은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려나? 약간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물론 예단은 불가능하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마이클 셀러처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을 비트코인에 걸었잖아요. 몰빵을 했고 지금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고 싶을 거고. 그런데 이건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것만 거래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뭐 NFT의 거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나? NFT를 기본으로 하는 이 기존 트래디셔널 에셋의 토크나이제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나? 뭐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되려면은 비트코인이나 도치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금의 이더리움 생태계와 비슷한 수준의 뭐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안 맞아요. 결이 생각이 논리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얘들만 거래가 되면 암호화폐 혁신이나 웹3 산업, 블록체인 혁신은 미국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안 맞긴 합니다. 안 맞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주장들, 이 작업증명 방식에 대한 작업증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코인들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더리움이 지금 이렇게 원래 이더리움도 증권일 뻔했는데 얘들이 지금 장난쳐서 이더리움 시세 띄우려고 비증권으로 만든 건데 미친 짓을 한 거였네.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더리움 이제 골로 가는 건가 뭐 이런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몰라서 하는 얘기인 거고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이더리움이 그러면 망하는 건가 SEC 규제를 받게 되는 걸로 결정이 되면서 이더리움도 골로 가는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번 강세장의 메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 요런 답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홍콩을 글로벌 테스팅 베드로 내걸고 홍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유치하고 있고 정말 너무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좀 약간 겁날 정도로 가고 있잖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번 강세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를 했죠. 미국 세력 자본이. 그때 2021년도에 중국은 비트코인 전면 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조지는 방식을 정책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때 이제 채굴 기업들이 미국으로도 많이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2021년 전 그때 강세장은 미국의 자본 세력이 중심이었다. 라는 게 맞긴 하지만 다음번 강세장은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지금 중국과 홍콩, 러시아 이런 진영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의 흐름, 그러니까 홍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흐름이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은데 특히 최근에 특히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이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뱅크 오브 차이나 인터내셔널이 이 중국의 국영은행이죠. 이번에 중국 금융기관 최초로 토큰화된 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중국의 국영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 인터내셔널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2억 위안 규모의 디지털 구조의 이 채권 발행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상품 개발은 UBS가 진행을 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UBS를 통해서 토큰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채권 상품을 지금 발행을 한 겁니다. UBS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콩과 스위스법을 준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나라의 법 모두를 준수하고 있고,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된 아시아 지역에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첫 번째 금융 상품이다. 이 규제 적격 증권의 성공적인 퍼블릭 체인 도입을 의미한다. 근데 이 퍼블릭 체인으로서 이더리움이 선택이 됐다라는 거고,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첫 금융 상품이라는 거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홍콩이 CBDC 관련 파일럿을 진행을 하면서 16개 민간 기업 파트너들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리플이고, 리플의 역할이 뭐였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토크나이제이션이 지금 리플의 프로젝트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트래디셔널 에셋의 토큰화가 블록체인 웹3 시대의 기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홍콩 정부는 여러 민간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름 좀 날린다고 하는 리플 같은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 홍콩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중국이 지금 홍콩을 테스팅 베드 삼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한 통속이라는 걸, 하나의 그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중국과 홍콩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러시아와 브릭스 진영까지 다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음 강세장의 메타는 중국 자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다. 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힘먼 스피치 가지고 미국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네 아니네, 뭐 어떤 작업 증명 방식의 토큰들만 미국에서 거래가 될 수 있네 마네, 이런 것들에 지금 우리가 마음을 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메타의 어떤 강도를, 이건 스터디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만약에 지금 이 중국의 메타를 이해를 못 하시면 그냥 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하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판에 대한 이해도는 되게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메타가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지금 절망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게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저는 그래요. 그래서 또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왜 이더리움이었을까라는 지점에 대해서도 이번에 뱅크 오브 차이나 인터내셔널이 이더리움을 선택을 한 배경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이 2019년부터 공산당 주도,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조성하고 있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생태계 BSN의 파트너들을 보면 답이 나와요. 이더리움이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오스, 테조스, 캐스퍼, 뭐 니어, 클레이튼, 뭐 이렇게 지금 등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컨센서스도 있네. 네, 컨센서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지금 뭐가 있어요. 판때기가. 네, 그런 판때기를 보여주는 어떤 힌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SN의 파트너들을 보면, 왜 이더리움을 중국의 국영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 인터내셔널이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채권, 블록체인 기반의 채권 상품을 만들어서 UBS와 함께, 그것도 UBS. 이게 말이 되잖아요, 지금.
막 이상한 어디 듣보잡 은행이 아니고 그것도 하필 UBS.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고 세력 자본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바라보시면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쌩 난리 나는 상황이 우리가 보면 짜증 나죠. 짜증 나고 저도 좀 답답한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모든 시장의 판때기가 미국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홍콩, 러시아, 브라질의 움직임 등등 브릭스 진영의 움직임이 간단치가 않다.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